지금 국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 공이 총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사실상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때 짱짱자매로 히트쳤던 커플입니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 대변인을 맡으신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오랜만이에요.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같은 편에 앉아가지고 토론했었는데. 그래서 짱짱자매라고도 하고 실제 자매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요. 제가 정말 약간 빵 터졌던 댓글 중에 하나가 장윤선, 장윤미니까 이제 장윤진만 나오면 되겠다. 진선미 이제. 아, 그러네. 진선미. 예, 저희가 장선미를 하나 찾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중책을 맡으셨어요. 아닙니다. 총선 기획단의 대변인을 맡게 되셨는데 지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사. 예, 그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면 진심이 훨씬 더 잘 전달된다는 우리 알겠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총선 논의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은 초기 단계일까요? 일단 윤곽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총선기획단 첫 회의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쓰신 워딩은 이제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당규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미 이제 나와 있고 결론이 내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이번 엄중한 총선이기도 해서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뭐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정말 인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선거에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참신하고 능력 있고 유권자분들한테 이른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또 모실 수 있는지 그 기반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분이 민주당의 간판이 되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좋은 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분들을 찾고 저와 함께 정치하실래요? 막 민주당 정치 어떠세요? 막 이렇게 뭐 약간 그런 간을 보는 이런 시기에 와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 장 변호사님 여러 방송 패널로 활동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때 뭐 워낙 전직 기자기도 하시고 또 변호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각종 방송에서 패널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던 정치와 실제 총선 기획단이라는 형태로 민주당 안에 한 발짝 훅 들어가서 보는 정치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좀 보이시던가요? 제가 실제로 체감을 한 다른 점이라고 한 거는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하고 있구나라는 게 사실 저로서는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뭐 외부자 지금도 뭐 완전 내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와 닿았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를테면 이게 현수막 때문에 국민분들께 결과적으로는 실망을 드리게 됐지만 기존의 거대 양당이 청년 유권자층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 이런 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민주당 했을 때 청년층이 생각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견지해오고 본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으로 설정했던 이른바 뭐 민주주의, 민주화, 도덕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특히 젊은 유권자분들에게 시민분들에게 이걸 마치 불편하게 강요하도록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았는가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잣대를 댔을 때 민주당은 과연 거기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단으로 하나의 선거의 방법으로만 고민하고 좀 다루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병사 월급 200만 원 주겠다 막 이랬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뭐 월급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복리와 관련된 예산을 뭐 깎는달지 청년들 대통령이 직접 뭐 장관으로 모시겠다 했지만 전혀 관철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굉장히 휘발되는 그 단시안적인 정책으로 그냥 소비되고 말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거대 양당에서 그렇다면 청년 정말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을 디딤돌로 이렇게 떠받칠 세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네. 대한 고민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현수막 소동이 빚어졌을 때 총선기획단 안에서 상당히 많은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예. 아무래도 예. 저희가 이를테면 현수막에서 문제가 된 문구 하나하나를 논의 테이블에 놓고 선별하거나 보고를 네. 받거나 공유하거나 논의하진 않았는데 큰 틀의 어떤 개념으로 예. 이제 선거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거는 공유는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세밀한 부분은요. 그런데 제가 이 현수막 논란을 보고 느낀 소회는 네.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다. 이게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정치를 가볍게 다룬다는 인상으로 다가갔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청년층한테 그랬는데 지금 어떤 슬로건이 정치적으로 걸릴 때는 그 맥락이 있기 마련일 텐데요. 뭐 아주 세상이 호시절이고 경제적으로도 다들 불만이 없고 하면은 약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해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퇴행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세수가 거의 50조 원에 가깝게 빵꾸가 이제 펑크가 났는데도 거기에 대해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목소리 내고 있지 않고 대통령 부부는 계속 국민들 보시기에는 외유수성 출장을 계속 나가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모습이 최소한 나에게 온 당 이 정도의 슬로건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수막 문제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비토가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다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메시지를 낼 거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수막은 그럼 새로 언제쯤 이렇게 정리조정돼서 걸리게 될까요? 이게 이른바 갤럭시 프로젝트라는 건 갤럭시 프로젝트가 뭐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거대 담론으로 정치가 청년에게 다가가지 말자라는 반성적 고려 하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이를테면 당연하지만 부동산, 경제, 뭐 급여, 그리고 환경, 젠더,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수렴하고 다가가는데 하나의 이제 발판 역할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큰 틀이었고 저는 그 방향성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제가 이걸 계기로 이른바 2030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민주주의, 민주화 이 가치에 어떤 그 동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뭐 민주화 세대가 겪은 것처럼 그런 상황을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별적인 어쨌든 관심사가 있고 그것을 내 생활과 연결시키고자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가치를 지향한다. 그런 니즈에 대해서 기존 정치권이 제대로 들여다봤느냐라고 반문하는 걸 듣고 이 문제의식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잘 녹여내서 추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평범한 청년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정치도 잘 모르면서 경제도 잘 모르면서 뭐 돈은 많이 그 갖고 싶다라는 어떤 뭐 굉장히 20, 30대의 청년들이 잘 모르면서 욕심만 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그 문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지난 강서보궐선거에서 17% 차이로 이기고 나서 민주당이 다시 오만해졌다. 도하의 모든 언론들이 이제 이런 비판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기획단 안에서는 그러면 어디부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좀 새롭게
그 준비를 해서 국민들께 다가갈 것이냐. 뭐 외적으로는 함께 정치하면 좋은 분들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좀 반성적 토대 속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회의 중이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일단 당에서 지금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하위로 이제 평가를 받는 네. 그런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네. 그래서 최근에 총선기획단에서 이제 내놓은 안은 네. 일단 하위 20%에 대해서 이 10% 차등적으로 이른바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를 준다라고 해서 아마 기득권화되고 있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또 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오래 있었고 성과를 내지 못한 분들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도 당연히 담겨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론의 여지는 또 없도록 해야 되니까 이걸 하나의 룰로 정립하고 가자라고 해서 최고위의 보고가 된 상황이고요. 네. 또 국민의힘도 여러 혁신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총선기획단 내에서 뭐 국민의힘의 상황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논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워낙에 또 유동적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네. 다만 이른바 중진 용태론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중진들, 이른바 올드보이라고 지칭되는 인물들이 국민들께 새로운 인물로 다가가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당내에서 해소하고 총선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이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이뇨한 혁신위가 사실상 영남 중진들, 윤핵관들, 당신들부터 결심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당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기득권은 유지를 할 거야. 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당선될 자신이 있어. 라고 이렇게 장제원 의원 같은 분도 막 버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올드보이들이 지금 다 출마하겠다고 하고 계세요. 지금 진도완도에서 박지원 전 원장,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전남북에서 지금 정동영 장관, 그리고 또 누굽니까? 천정배 전 장관, 이런 분들 다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떤 기자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이른바 현역 중진과 올드보이의 차별해서 이렇게 논의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의까지 가지는 아직 않았는데 다만 이제 개별 인물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는 테이블상에 올라온 적은 없지만 개별 인물, 이를테면 지금 기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인물들, 다만 이제 올드보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는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최소한 이뤄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건 아직 논의가 구체화된 건 아니에요. 단순히 선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딱 어느 일정 선수 이상은 불출마를 권고한달지, 이건 사실 규율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결단을 사실 당에서 권고하거나 권유하는 형식이 될 것인데 이것을 그렇다면 이른바 과거에 태단위 중책 장관,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의원 등등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걸 하나의 단순히 선수가 높아서 아니면 과거에 어떤 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아마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할지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소위 올드보이로 통칭되는 올드보이의 귀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총선기획단 안에 논의 테이블 위로 올라와 있는 의제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단순히 선수가 많다, 단순히 장관을 몇 차례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불출마해야 돼 라고 단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분들 어떻게 스스로 결단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경선을 원칙으로 올드보이도
경선한다. 그거는 그건 일단 룰 자체가 당원 당규상 경선을 또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경우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 이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나오든 원사이드하게 이긴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붙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인지도와 그다음에 뭐 거의 날마다 하루에 라디오 한 건씩. 지금은 뭐 윤석열 정부가 워낙 방송자 KBS 뭐 다 못 나가게 됐지만 그래도 뭐 왕성한 방송 활동 뭐 이런 걸로 뭐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유명하고 선수도 높고 뭐 국정원장 뭐 장관 뭐 여러 주요 요직들을 다 거친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페널티를 줘가지고 뭐 새로 진입하는 분하고 좀 무슨 차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어떤 좀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신입 정치인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10% 가산을 하는 10% 이런 가산. 이 제도가 있기도 하고 해서요.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겠습니까? 정치 시민으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룰은 이제 마련이 돼 있고 앞으로도 더 점검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된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민주당에서 이제 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정치 신인이고 유권자를 많이 만나지 못했던 분들에게 기회를 좀 열어드리는 차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본인을 홍보할 수 있고 본인이 올리는 그 이력을 모든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획 중에 있고 다만 거기에 쓰는 이력이란 것도 이를테면 뭐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이런 건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서요. 저희가 그 이후 과정에서도 당내에서 경선을 하거나 할 때 공식 직함에는 문재인 청와대, 뭐 노무현 청와대 이렇게 쓰는 것은 금지가 돼 있어서 이 온라인 구동되는 플랫폼에도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는 건 안 되고 뭐 19대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두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이름 못 쓴다. 이게 그 얘기군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뭘 역임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연관성을 넣으면 그 지지율이 폭등한다면서요. 그런 여론조사들이 좀 꽤 계속 있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간판, 이재명 간판 이런 걸로 좀 뭔가 정치적 이득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살짝 실망스러운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매우 공정해지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겠다.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굉장히 잘 결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중진 용태론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 무슨 저희가 이제 올드보이로 딱 규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현역 중진들 그리고 또 좀 정치적 성과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 쭉 하겠지만 정치적 성과가 그닥 많지 않은 분들, 그런데 선수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혁신적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지자나 당원들의 요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고 그런 목소리를 당연히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보면 좀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논의할 예정 중에 있고요. 사실은 지난 이 논의 테이블에서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다른 이제 의제들과 안건들이 있어서 좀 여의치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거는 국민에게 선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새 인물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런 말씀 들었어요. 나는 평생 국민의힘 보수정당에게 표를 던져왔는데 이번에는 그러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 정부가 의석수를 이렇게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폭주한다. 폭정이다. 라는 진단을 기존의 보수 지지하는 분이 내리면서 이걸 어떻게든 견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선뜻 민주당에 표를 주겠느냐? 내가 그러면 민주당에 표를 줄까 말까라고 이런 합리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표심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인물로, 정책으로, 여러 상황으로
유권자분들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점하게 되면 상당히 국민들께 행복하진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미 뭐 보면 뭐 지금 상황이 뭐 외교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내 정치 상황으로 국회를 열질 않지 않습니까? 이동관 탄핵. 국회 해산권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예, 지금 국회 해산,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권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면 국회 해산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끔찍했던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민주당의 어떤 전략, 노선, 인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한번 바뀐다고 해서 뭐 진보 보수 이게 엇갈려서 집권을 하는 게 더 건강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정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토대가 부실을 했구나. 이렇게도 과거 회기를 넘어서 퇴행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읽었던 책 중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미국의 이른바 지식인 사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한 교수가 폭정, 21세기 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약간 파플리성이라서 대단히 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이런 진단들을 여러 가지를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토 감정들. 너네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입으로만 바른 채 한다라는 비토가 상당히 작용했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이 있더라고요. 한국 정치 지형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비판이 지금 한국 민주당에게도 새겨들을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좀 깊이 이런 부분을 새겨보겠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하고 한국 민주당이 또 많이 닮아 있고 소위 얘기해서 힐러리 클린턴 같은 분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잖아요. 너희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실제로 정말 개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합도 하면서 국민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비판이 맞습니다. 입으로만 바른 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만나고 계세요?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인물을 만나거나 영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인재 영입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 있고요. 대표가 직접 만나시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민주당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과학 인재에 대해서 더 공을 기울이고 영입하는 데 심혈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뭐 한 40 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진짜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과학자들이 애국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R&D 예상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깎아버리고 그래서 이해 집단 카르텔이라고 폄훼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성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폄훼하고 예산을 깎아버리면요. 토대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철학을 이번 정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어떤 아주 정치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치 영역에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통로는 최소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심각할 때 이제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정은경 같은 리더십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를 보면서도 그 퇴근한 다음에는 너무 평범한 주부가 되잖아요. 장 보고 이제 카트 밀면서 와인도 치즈도 놓고 옆 사람은 뭐 샀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하고 동질한 저분도 퇴근하면은 평범한 엄마가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는 아이들을 무엇을 해서 먹이지? 다른 엄마들은 뭘 사지?라고 하는 아주 정치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어떤 평범성 뭐 이런 거를 갖춘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기대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표징 같은 분이 정은경 누굽니까? 예, 전 질병관리청장이 예,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런 리더십을 좀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그런 인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항상 정치인 하면 버스값 얼마예요 물었을 때 대답도 같은 못하고 소리하고 예. 지하철 타지 않고 아주 마치 선거 앞서서만 자전거 타고 지하철 타고 뭐 이런 아주 단편적인 모습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생활 깊숙이 정말 뿌리 내려서 이건 자기가 정말 대한민국의 생활인으로서 다른 시민들의 고충, 고민, 걱정을 공유하고 대출이자도 좀 내면서 좀 마음앓이도 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시민을 대표해서 정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정치로 못 가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스펙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그러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잘 안 찍어준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유명해야 되고 뭐 약간 이런 거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런 분들이 진짜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또 저는 정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한켠으로는 듭니다. 이게 인재 영입이란 게 너무나 어려운 게 새로운 인물,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참신한 인물은 또 상대적으로 검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국민의힘도 같은 상황이고 이른바 깜짝 인물을 대단히 큰 직책으로 내세웠을 때 따라오는 부분들 물론 그걸 감내하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들고요. 제가 뭐 정치부 출입했을 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정치권 안팎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정치도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문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대단히 훈련받고 국민들께 가 닿는 말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고 정말 입안까지 되도록 하는 거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구나 최소한 이런 생각은 또 많이 들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36년간 해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체 현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뭐 어릴 때부터 정치 훈련을 시켜서 뭐 정치로 나갈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평범성을 갖춘 사람들이 또 이제 정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앞서 이제 인물 얘기하셨고 정책인데요.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는 정책 논의 중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총선 기획단이 분과가 이렇게 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전략, 조직, 홍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각각 지역에서 마련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은 한번 스크린이 있을 것 예정인데 지금 은행 대출이자 관련해 가지고 은행권에 대해서 정부도 상당히 규제하고 있긴 한데 그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뭐 횡재세에 대한 문제 의식을 또 공유하고 이슈를 좀 던진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걸 다 합쳐서 의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정돼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선거구제 개편과도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비례 영입을 하는 문제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쇄신과 신당 제3지대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제가 뭐 A방송, B방송 가면 A방송에서 만난 분들은 이준석 신당 못해, 안 해. 본인이 더 잘 알아. 하지만
또 비방송 가면 100%야, 120%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와닿았었어요. 신당 창당 설은 이준석에게 유리하고 신당 창당은 불리하다라는 언론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어떤 취지였냐면 너네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내부 혁신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 당 뛰쳐나갈 거야. 위협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정치적 체급이 점점 어떻게 보면 존재감 그 자체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있을 때보다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런 창당설을 언론에 이야기하고 계속 국민의힘에 채찍을 가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근데 신당 창당합니다. 이를테면 12월 27일 딱 깃발을 들었을 때 그게 계속 유지될 것인가는 상당히 물음표가 실제로 쳐지더라고요. 그런 취지의 또 언론의 진단이기도 했는데요. 네. 뭐 금태섭 신당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신당 만들 거야. 만들 수도 있어. 나 당 나갈 거야 할 때 언론 주목도에 비해서 실제로 당 밖으로 이탈했을 때는 확 그 부분이 좁아진 부분도 있어서 물론 아주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신당을 완전 할 것인가는 조금의 물음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으로 다시 복귀하면 본인이 양두구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개고기를 다시 파는 셈인 걸 자인하는 꼴인데 그게 차차기 대선을 꿈꾸는 이준석이 가져갈 선택지인가? 이 부분도 사실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센 영향력이 있는 어떤 걸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까요? 공식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하지 않는 건 맞지만 그냥 사석에서 당연히 염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진단도 있지만 이른바 민주당에 좀 마음을 돌린 유권자들한테는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네. 이게 특히 뭐 여당에게만 불리하다 이렇게 진단할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신경을 쓰기는 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재영입 관련해서 그래도 저당에는 이준석도 있고 천하람도 있고 신인규도 있고 뭔가 변혁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탁탁탁 보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장윤미 변호사? 아니, 제가 짐승처럼 살지 말자님이 장윤미님 눈여겨보고 있다요. 이렇게 하시고, 벅차오름님도 장윤미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용인 의원님처럼 똑소리 나십니다. 막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인기가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저를. 일단 그런 이야기는 민주당 내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저당에는 이준석 있다. 그리고 저당에는 천하용인이 있고 신인규가 있고 신인규 변호사는 당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보수의 개혁을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민주당에 거기에 데칼코마니로 거론할 만한 인물들이 과연 있는가. 네. 이제 총선기획단에 같이 몸담은 박용훈 그리고 뭐 여러 훌륭한 청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 정말 이렇게 건강한 쓴소리를 아주 가열차게 던지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대비되면서 국민분들께서 평가하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 몸담은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청년으로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기성 정치인 이른바 586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많아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실정이 집권 여당이라는 점 그리고 상당히 국민들께 더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구도니까 집권 여당이라서 그래서 또 큰 소리도 또 센 소리도 아픈 소리도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새로운 인물이 누가 있을지 그리고 낡고 기득권적인 이미지를 혁파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그런 인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민주당의 의제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뭐 총선 한 5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총선 기획단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앞으로. 예.
총선기획단은 말 그대로 이제 기획을 하고 밑그림을 하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그래서 실제로는 검증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룰로 좋은 분들을 검증할 것인가에 하나의 그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마 업무를 하고 일을 하는 거는 올해 말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예. 그 뒤로는 이제 공간위가 또 발족하고 구체적인 또 공천 작업은 또 다른 단위에서 이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스케줄이 이어질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이른바 올드보이 용태와 관련된 부분 등등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쇄신하는 게 이게 과제이자 당연히 해야 될 몫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드보이 용퇴, 중진 용퇴, 586 용퇴 뭐 이렇게 물러나라 요구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과연 그 국민의힘처럼 버틸지 아니면 결단을 할지 이거는 진짜 당내 중요한 고민일 것 같은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나가라, 네. 나오지 마라 라고 한다 한들 사실 권유 권고 이상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네. 거기에 그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정말 정치인 개인의 결단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정말 총선 앞두고 정치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새 인물로 대체했을 때 국민들이 바로 감동을 가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아, 뭔가 내 니즈를, 내 욕구를, 내 어떤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워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기중님께서 정치는 국민들 그러니까 잘 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정권 잡는 것을 우선하면 안 되는 겁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박인봉님께서도 연락을 주셨고요. 어쨌든 뭐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 행태라는 것이 너무 극단적 이기적 보수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실 민주당이 뭐 진보 정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보 이슈를 포괄해서 하는 민주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이 일을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법률위원회는 있었지만 네. 근데 뭐 기사도 보시고 이런 분들이 제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총선기획단에 어쨌든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요. 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살짝 다가오셔서 약간 보면 이제 멀리 떨어져 계셨는데 어쨌든 동선이 좀 맞았거든요. 예. 약간 주저주저 하시면서 민주당 화이팅 하십시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제가 정확하게는 신문사에 차를 대고 있던 상황이라 아마 그 신문을 찍어내는 그 업무를 하시는 분으로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입고 계신 작업복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야 윤전실 직원이구나. 윤전실에서 일하시는 분 같았어요. 근데 좀 머뭇머뭇되셨지만 어쨌든 본인은 민주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서 선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만큼 아쉬움도 있다는 그 평가. 이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머뭇하시면서도 이 말은 해야 되겠구나라고 나를 보고 생각하셨구나라는 게 좀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떻게든 선택받도록 하는 하나의 이제 수단인 셈이니까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 바람이 저를 경유해서 민주당 논의 테이블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미력이나마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최혜정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보면 맞습니다. 예, 보셨죠. 예, 민주당은 얼마나 절박한가. 예.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절박해 보이세요? 일단 이번 총선이 엄청 엄중하다는 거. 저는 정말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개헌선 200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의석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갈 거야. 국민들이 선택을 해줘야 받아가는 거잖아요. 우린 그게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만함 보여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 칼럼을 보고요. 그런 말이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낮은 자세로 이재명 대표가 일단 이건 우리의 승리는 아니다. 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낮은 자세 이외에 뭘 했냐는 질문을 던지는 칼럼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희 뭘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이 아직 공백으로 남아 있어서 이걸 어쨌든 총선 기획단 이후에는 검증위가 있고 공관위가 있고 정책을 생산해내야 되고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댓글 주신 분 말씀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 180석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 몇 석을 얻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나 오늘 이번 달에 매출 얼마 올려야지 이런 거는 하등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 이 사건 정말 잘해봐야지. 이게 본질이 돼야 뭐 금전으로도 그게 보상이 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표는 몇 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실정도 점검하지만 민주당이 대한 세력으로 수권 세력으로 국민 선택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해야 표심은 거기에 반응하는 거란 생각이 제가 또 오늘 선배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항상 진지해 보이세요. 네. 아이핑님께서 네. 예, 그리고 박영희님께서 정치란 국민이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주별님께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벅차오름님이 장 변호사님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장 변호사님 같은 분이 민주당에 계셨으면 했습니다. 제 소망이 이루어졌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승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인기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다고 말씀 주시니까 네. 더 그런 말씀을 새겨야겠다 이런.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것은 온 국민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맞고 그러면 그 다음을 넘어서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한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와 의제와 어떤 정책들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 좀 자신감을 회복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선 패배에서 아직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될까? 주저주저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어제 김의겸 의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강미정 제보자가 네. 김의겸 의원실을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김의겸은 다르구나. 다르다. 용기 있게 막 한다.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고 정치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조금 더 용기 있게 국민들과 함께 국민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안 보여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의 지도 체제는 국민의힘과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입니다. 이 체제로 어쨌든 총선은 치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그렇다면 힘을 모으고 단일 대우를 구성하는 거는 민주당의 정말 숙제인 겁니다. 그거는 당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무언가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당을 이탈하고 하는 거는 저는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깊은 고민은 있습니다. 네. 뭐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입장은 내긴 했습니다만 그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예, 그 총선기획단 회의가 열리는 날 조정식 사무총장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식 논의는 아니지만 같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 당연하지만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의원
뭐 원외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유라고 하고 그 맥락을 뜯어봤을 때 동물농장 이야기부터 한다고 하지만 설치는 암컷이란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치인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의 대상이 그 누가에게도 가해져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설친다는 표현도 잘 쓰지 않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선 일단 할 수 있는 한도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사무총장 발로 엄중 경고가 있었고 당대표에서 비상 징계라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당원권 정지를 했고요. 여성위원회에서 왜 입장 내지 않냐, 왜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가만히 있느냐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녹여내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실언이 이어지다 보니까 선배님이 말씀 주신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저는 주신 말씀이 상당히 용기가 됐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면 그거를 채점하는 거는 국민들이잖아요. 일부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도 국민을 포함하지만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물음표를 갖고 있는 국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정말 국민을 보고 용기를 갖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용기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거고 그리고 또 행동할 땐 행동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아주 활성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옥매님께서 두 분 격하게 사랑합니다. 저도 격하게 사랑합니다. 이도경님께서 똑순이 장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재밌게 좀 꾸며보려고 농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모셔서 또 총선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 중요하다는 점을 민주당이 깊이 새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깊은 고민을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여러 정말 정책으로, 그리고 단순히 유권자를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유권자와 함께 다가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준비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총선을 준비하겠다. 이 부분만큼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국민 선택 받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 오랫동안 출입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그래도 집단지성이 있는 정당입니다. 예, 그래서 집단지성 항상 막판에 몰리면 그래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는 정당이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아직은 기대해봄직하다. 장윤미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런 기대가 좀 높아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